경기도 외곽,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 끝에는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다. 시장 골목은 아침이면 늘 부산스러웠다. 채소 장수의 외침과 생선 가게의 물비린내, 떡집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가 뒤섞인 그 골목. 끝자락에 유독 조용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풍기는 가게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흐릿한 글씨로 정원시계방이라 쓰여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크고 작은 시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그 가게의 주인은 강영신, 67의 여인이었다. 영신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몸이 아프든 그렇지 않든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다. 가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었다. 벽 한가운데에 걸린 커다란 괴종시계를 향해 고개를 숙이듯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벽시계는 여느 시계와는 달랐다. 가게 안 수십 개의 시계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 벽시계만이 특별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크기도 남달랐지만 무엇보다 그 앞에 서면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묘한 위엄이 있었다. 짙은 밤색 나무 몸체의 금빛 테두리를 두른 시계는 가게의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오래되고 또 소중한 것이었다. 시계방을 처음 열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태엽을 감아주는 것도, 먼지를 닦아주는 것도 영신의 하루 중 가장 정성스러운 일이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영신은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가게 안을 가득 채우던 낮고 규칙적인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영신은 걸음을 멈추고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가게 안 공기마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늘 그 자리에서 낮게 울리던 초침 소리가 사라지자 마치 가게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진열장에 놓인 작은 탁상시계들의 초침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려왔다. 영신은 그 낯선 고요함에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시계 바늘은 10시 20분에 멈춰 있었다. 처음에는 태엽이 다 풀린 줄로만 알았다. 영신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서서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다. 그러나 아무리 감아도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으로 유리를 두드려도 보고 뒷면을 열어 톱니바퀴를 살펴보아도 보았지만 특별히 고장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영신은 의자에서 내려와 한참 동안 멈춘 시계를 바라보았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이 시계는 그저 오래된 물건이 아니었다. 세상을 떠난 남편 최도연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이었다. 도연은 이 가게를 함께 시작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며 이 자리에 시계방을 열었다. 도연은 손재주가 좋았고 시계를 다루는 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스승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이 벽시계는 가게의 첫 손님이자 마지막까지 함께한 동반자와도 같았다. 15년 전 도연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영신은 이 시계방을 혼자 지켜왔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가게를 접고 편히 지내라고 말했지만 영신은 그럴 수 없었다. 이 가게 안에는 도연의 손길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저 벽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도연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시계가 멈춘 것이다. 영신은 낡은 수첩을 꺼내 시계 수리에 관한 메모를 뒤적였다. 태엽의 상태, 톱니의 마모, 습도와 온도의 영향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지만 이렇다 할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오래 알고 지낸 시계 부품상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상대방 역시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사모님. 기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움직인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전화를 끄는 영신은 가게 한가운데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멈춘 시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가게 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 고요함이 낯설고도 무겁게 느껴졌다. 문득 영신의 머릿속에 오래전 도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시계가 멈추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때때로 마음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하곤 했다. 그때는 그저 남편의 낭만적인 농담으로 흘려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영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다시 열어두었다. 손님이 오든 오지 않든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그것이 3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오래된 시계, 수리 도구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자꾸만 시선이 벽시계로 향했다. 10시 20분에 멈춘 바늘은 마치 시간이 그 순간에 갇혀버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영신은 문득 궁금해졌다. 30년 전 오늘 이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하루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다. 정오 무렵 가게 앞 골목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비쳤다. 걸음을 옮기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마치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영신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실루엣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낯이 익었다. 아니, 낯이 익은 정도가 아니었다. 잊으려 애썼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다. 영신의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30에 가까이 흐른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 얼굴. 그 사람이 지금 가게 문 앞에 서 있었다. 영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끝이 떨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버린 벽시계의 바늘이 다시 한번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10시 20분. 30년 전 그날 그 시각에 있었던 일이 서서히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낮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함께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잠들어 있던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문 앞에 선 여인은 쉽게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한 손으로는 낡은 손가방을 꼭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틀을 살며시 짚은 채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상처받은 듯하면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은 눈빛. 영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도 길었다. 가게 안에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낯선 방문객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영신아, 오랜만이다. 그 한마디에 영신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 부름이었다. 누구도 이제는 부르지 않는 그 다정한 이름을 이 사람만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영신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말숙아, 네가 여기를 웃지 알고. 말숙이라 불린 여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벽시계로 향했다. 멈춰버린 시계바늘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람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저 시계 아직도 그대로 있네. 말숙의 낮은 읍조림에 영신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시계를 알아본다는 것은 이 사람 역시 그 시절, 그 마지막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30년의 침묵이 오늘 이 작은 시계방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영신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의자를 내밀었다. 앉아. 서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 말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그 공기 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 또한 짙게 배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멈춰버린 벽시계는 마치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두려는 듯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말숙이 의자에 앉은 뒤에도 영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낡은 시계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벽시계의 정지된 침묵만이 감돌았다. 영신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3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가게를 열던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그때 영신은 29이었다. 작은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그녀는 우연히 소개받은 자리에서 최도연을 만났다. 소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말숙이었다. 자수 공방에 시계 수선을 맡기러 왔던 도연을 눈여겨본 말숙이 성실하고 손재주 좋은 청년이라며 영신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도연은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었다. 시계포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던 그는 낡은 시계를 고쳐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시계는 말이다. 사람 마음이랑 똑같은 기라.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다시 움직인다. 도연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영신은 그런 도연의 손을 잡고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도연의 스승은 평생을 시계 수리에 바친 노인이었다. 노인은 젊은 시절 대처에 큰 시계포에서 일했다고 했다. 전쟁통에 고향으로 내려온 뒤에는 이 작은 마을에 정착해 후학을 기르는 일에 여생을 바쳤다. 도연은 그런 스승 밑에서 5년 넘게 견습 생활을 하며 기술을 익혔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도연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벽시계를 물려주었다. 짙은 밤색 나무에 금빛 테두리를 두른 그 시계는 스승이 젊은 시절 직접 조립한 것으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시계는 정직한 시계다. 거짓을 모르고 게으름을 모른다. 니도 이 시계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스승의 그 말을 도연은 평생의 좌우명처럼 여겼다. 두 사람은 그 벽시계를 앞세워 작은 시계방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정원시계방이라 지었다. 도연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마음속의 정원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었다. 가게를 연 첫날 영신의 곁에는 오랜 친구 윤말숙이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소꿉친구였다. 말숙은 손재주가 좋아 자수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영신의 결혼과 개업을 제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같은 반이었던 두 소녀는 처음 만난 날부터 유독 마음이 잘 통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것도 손끝이 야무진 것도 서로 닮아 있었다. 중학교를 마치고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 때도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사이였다. 영신아, 네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네. 이 가게 내가 봐도 참 잘 될 것 같다. 말숙의 축하 인사에 영신은 환하게 웃었다. 그 시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말숙을 찾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말숙과 나누었다.
도연 역시 말숙을 친누이처럼 대했다. 세 사람은 종종 가게 뒤편 작은 마당에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나누곤 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개업한 지 3년째 되던 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말숙이 도연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였다. 소문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 영신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말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문은 집요했다. 누군가는 말숙이 가게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 했고, 누군가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하나하나는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쌓이고 쌓이자 영신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신은 애써 그 균열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다. 밤이면 홀로 누워 소문의 조각들을 곱씹었고, 낮이면 말숙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도연과 말숙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신의 가슴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다. 마을 어귀 우물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다녔다. 시계방 안에도 작은 연탄 난로 하나가 전부였지만 도연과 영신은 그 안에서 오순도순 겨울을 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훈훈함 뒤에는 도연 혼자 감당하고 있던 빚 걱정이 서서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섭던 겨울날이었다. 영신은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도연과 말숙이 벽시계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말숙은 도연의 손을 붙잡고 무언가를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도연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 순간 영신의 머릿속에 그동안 쌓여온 모든 소문과 의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의 입에서는 차가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연이 뭐라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영신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말숙 역시 당황한 얼굴로 무어라 해명하려 했지만 영신은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됐다. 더 듣고 싶지도 않다. 다시는 이 가게 문턱 넘지 마라. 그 한마디로 30년 가까운 우정은 그날 완전히 끝이 나버렸다. 말숙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가게를 나섰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도연은 몇 번이고 오해를 풀려 애썼지만 영신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그날의 일은 서서히 부부 사이에서도 꺼내기 힘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로도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영신과 도연은 겉으로는 평온한 부부처럼 시계방을 지켜나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미묘한 거리감이 자리 잡았다. 도연은 종종 말숙의 안부를 조심스럽게 묻곤 했지만 영신은 그때마다 화제를 돌리며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다. 도연도 더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났고 두 사람은 부모가 되었다. 자식을 키우는 고단함 속에서 예실은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명절이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숙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영신의 가슴 한켠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았다. 15년 전 겨울 도연은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도연은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다. 그러나 점심 무렵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그를 영신은 다급히 부축해 병원으로 향해야 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을 쓸 새도 없이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 도연은 힘겹게 영신의 손을 붙잡고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입술만 힘겹게 달싹일 뿐이었다. 영신은 그때 도연이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지 못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영신은 홀로 시계방을 지켜야 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이유로 도시로 떠났고 넓은 가게 안에 남은 것은 오직 영신과 저 벽시계뿐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가게를 정리하고 편히 쉬라 권했지만 영신은 매번 고개를 저었다. 이 가게를 지키는 것이 도연과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 15년의 세월 동안 영신은 단 한 번도 말숙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원망도 했고 그리움도 느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는 못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마음의 앙금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갔다. 그런데 오늘 30년의 침묵을 깨고 말숙이 이 가게의 문턱을 다시 넘어선 것이다. 게다가 하필이면 3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저 벽시계가 멈춘 바로 그날의 말이다. 영신은 이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영신은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눈앞에 앉은 말숙의 얼굴에도 30년, 세월의 무게와 함께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 담겨 있는 듯 보였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신은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숙은 그런 영신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신아, 네 놀랐제. 이래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영신은 대답 대신 찻잔 2개를 꺼내 놓았다. 손이 떨려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다. 말숙은 그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영신아,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못 왔다. 오늘도 여러 번 이 앞을 서성이다가 겨우 마음 먹고 들어온 기라. 말숙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손끝으로는 연신 손가방 끈을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망설였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영신은 뜨거운 물을 찻잔에 따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인자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말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도 그날의 상처를 완전히 무디게 만들지는 못한 듯했다. 말숙은 그 날카로움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다. 봉투 모서리는 오랜 세월 손을 탄 듯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마다 깊게 주름이 잡혀 있었다. 누군가 이 편지를 수도 없이 꺼내 읽고 다시 접어넣기를 반복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흔적이었다.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신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기 뭐고 얼마 전에 우리 어무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기다. 어무이가 돌아가시고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는데 이 편지가 나왔다. 말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영신은 봉투를 향해 손을 뻗다가 문득 멈칫했다.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다시 열리려 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이게 그때 그 일이랑 관계가 있나. 말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영신아. 그때 그 소문, 그리고 그날 네가 본 거, 사실 다 오해였다. 그런데 나도 그때는 억울한 마음에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그냥 네 곁을 떠났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무거워지더라. 영신의 가슴이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30년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날 도연과 말숙이 벽시계 앞에서 나누던 그 대화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말숙이 도연의 손을 그토록 간절하게 붙잡고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라마. 그날 네가 도연 씨 손을 잡고 있던 거는 영신의 물음에 말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30년 동안 참아온 말을 이제야 토해내려는 사람처럼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날 나는 도연 씨한테 돈을 빌리러 온 게 아니었다. 사실은 말숙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영신은 답답한 마음에 다그치듯 물었다. 사실은 뭐. 그 순간 가게 안의 정적을 깨고 오래된 벽시계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 안에서 톱니가 헛도는 듯한 기묘하고 낯선 소리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시계 바늘은 10시 20분에 멈춰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영신은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도연이 어딘가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말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말해봐라. 인자는 다 듣고 싶다.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가리켰다. 이 편지를 먼저 읽어봐라. 그라마 그날 일이 와 그래 됐는지 니도 이해할 수 있을 기다. 영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30년의 세월만큼이나 바스라질 듯 얇고 여려 있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30년 동안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오해의 실체를 마침내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편지를 펼치기 전 영신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하나는 30년 묵은 오해를 지금이라도 풀고 싶은 간절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혹시라도 그 진실이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었고, 가게 안의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말숙은 그런 영신의 망설임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을 삼켰다. 그녀의 손끝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 전 그날 이후 그녀 역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떨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게 벽에 걸린 낡은 시계들이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리키며 조용히 걸려 있었다. 손님이 막히고 아직 찾아가지 않은 시계들이었다. 그 시계들 사이로 유독 크고 위험 있게 자리한 벽시계만이 멈춘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영신은 그 대비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다른 시계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유독 저 벽시계만은 30년 전 그날의 시각에 갇혀 있는 듯했다. 문득 영신의 머릿속에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그날 일을 설명하려 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영신은 귀를 막듯 손사래를 치며 그 말을 끊어버렸었다. 그때 됐다 했을 때 도연 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제 와서 자꾸 궁금해진다. 영신의 중얼거림에 말숙이 조용히 답했다. 아마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이야기를 그때 이미 하려고 했었을 기다. 근데 네가 안 들어줬으니 도연 씨도 더는 어쩔 수 없었겠지. 영신아, 나도 그동안 네한테 이 말 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이 가게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간지 모른다. 근데 그때마다 용기가 안 났다. 네가 날 얼마나 미워할지 무서웠다. 영신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30년 전 그날의 장면이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차갑던 겨울바람, 가게 안의 어둑한 조명, 그리고 도연의 손을 붙잡고 있던 말숙의 간절한 얼굴.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배신의 증거로만 보였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앉은 말숙의 눈물 가득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때 자신이 놓친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 그때 네가 그래 갑자기 가게를 나가고 나서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다. 근데 진짜로 그래 됐제. 영신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말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영신아. 그때 나도 어렸고 겁이 많았다. 네가 그래 화를 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그냥 도망쳐 버렸다.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었다는 거 나중에야 깨달았다. 영신은 편지 봉투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봉투를 쥔 손끝에서 오래된 종이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 감촉마저도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봉투 겉면에 적힌 흐릿한 이름은 다름 아닌 도연의 필체였다. 그것을 알아본 순간 영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거 도연 씨가 쓴 기가. 영신은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열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이제야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오직 이 작은 탁자 위, 낡은 편지 봉투 하나에 두 사람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 편지지는 30년 세월에 누렇게 바랬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영신은 익숙한 필체를 알아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틀림없는 도연의 글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말숙 씨에게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오. 그날 빌려주신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영신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한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시계방 문을 닫을 뻔했던 그 위기를 넘긴 것은 순전히 말숙 씨 덕분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영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편지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어왔다. 이게 무슨 소리고 돈을 빌렸다니 그게 무슨. 말숙은 눈물을 삼키며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도연 씨가 예전에 물건을 대주던 부품 상회에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상회 주인이 갑자기 사업을 접으면서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도연 씨를 다그쳤다 카더라. 그 돈을 못 갚으면 이 가게 그 자리에서 넘어갈 판이었다. 도연 씨는 그걸 니한테 말 못했다. 네가 막내 가졌을 때 아이가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나를 찾아왔다. 영신의 눈앞에 그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 보니 그 무렵 도연은 부쩍 말수가 줄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었다. 영신은 그것을 그저 가게 일이 고되어서라고만 여겼었다. 그때 우리 어무이가 개 모임에서 목돈을 좀 만지고 계셨다. 나는 어무이한테 사정사정해서 그 돈을 빌려다가 도연 씨한테 건넸다. 그날 네가 친정 갔다가 일찍 돌아온 그날이 바로 도연 씨가 그 돈을 받고 고맙다고 내 손을 잡던 그 순간이었다. 영신은 그제야 30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그 장면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같은 장면이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왔다. 도연의 당혹스러운 표정, 말숙의 간절한 손짓,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절박한 감사와 걱정의 표현이었을 뿐이었다. 도연이 당혹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부정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아내 몰래 큰돈을 빌린 것을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말숙이 그토록 간절하게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 역시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한 도연의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순간이었을 뿐이었다. 그나마 그 소문은, 마을에 퍼진 그 소문은 대체 어디서 나온 기고, 영신의 물음에 말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거는 그 당시 부품 상회 주인 사모였던 임정자라는 여자가 퍼뜨린 기다. 도연 씨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자기 남편이 손해를 봤다고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거든. 게다가 자기 조카를 도연 씨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들었다. 그 여자가 내랑 도연 씨가 자주 만나는 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지어내서 마을에 퍼뜨린 기라. 나도 그때는 그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몰랐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영신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말숙이 놀라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영신은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으며 지금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 애썼다. 3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진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이기심과 질투에서 비롯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 때문에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고 남편과의 사이에도 지울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이 뒤늦은 후회로 밀려왔다. 그나마 니는 그때와 나한테 이 사실을 말 안 했노. 영신의 물음에는 원망보다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그때의 상황을 그리고 말숙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다. 말숙은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말하고 싶었다. 근데 네가 그래 화를 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 했을 때 나도 억울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서 네가 먼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다. 근데 네는 물어봐 주지 않았고 세월은 그냥 흘러가 버렸다. 도연 씨는 나중에라도 얘한테 사실을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네가 워낙 그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도 싫어했다 카더라. 영신은 그제야 도연이 세상을 떠나기 전 힘겹게 입술을 달싹이며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아마도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말숙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전해지지 못한 채 도연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다. 영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인 동시에 30년 만에 비로소 풀려나는 억울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방울쳐 떨어졌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말숙은 그런 영신의 곁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서먹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오랜 세월 쌓여온 감정의 응어리만이 눈물과 함께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눈물이 잦아들자 영신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말숙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정작 그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도연에 대한 서글픈 원망이었다. 영신은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도연의 필체 하나하나에서 그 시절 그가 느꼈을 초조함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특히 영신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구절에서
영신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남편의 고뇌가 3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에서야 그녀의 가슴에 와닿았다. 도연 씨는 아마 나중에 빚을 다 갚고 나서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었나 보다. 근데 그 소문이 먼저 퍼지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기라. 말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맞다. 도연 씨가 나한테도 그랬다. 빚 다 갚고 나면 니한테 정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근데 그날 이후로 네가 나를 상대도 안 해주니 도연 씨도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이 없어져 버린 기라. 그나마 그동안 나는 그 여자 말만 믿고 30년을 니를 미워하고 살았단 말이가. 영신의 목소리에는 억눌러왔던 분노가 조금씩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들이 그녀의 흔들리는 그림자를 따라 함께 흔들리는 듯 보였다. 임정자. 그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사노? 사람 인생을 그래 망쳐놓고 잘만 살고 있는 거 아이가. 말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여자는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떴다. 말년에는 마을 사람들도 다 그 여자 실체를 알게 되어서 외롭게 지내다 갔다 카더라. 그 말에 영신은 잠시 멈칫했다. 원망할 대상조차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30년의 세월과 소중한 우정, 그리고 어쩌면 남편과 나누었어야 할 진심, 어린 대화까지 그 모든 것이 이미 사라져버린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부서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말숙은 눈물 젖은 얼굴로 영신을 바라보았다. 영신아, 나도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날 좀 더 용기를 내서 니한테 매달렸어야 했는데 자존심 세운다고 그냥 돌아선 게 평생의 한이 되어버렸다. 영신은 서성이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뒤늦은 그리움이 한꺼번에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멈춰버린 벽시계를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10시 20분에 멈춘 바늘이 마치 그날의 진실을 오늘에서야 세상에 알리려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30년 세월의 상처가 단번에 아무는 것은 아니었다. 영신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억울함이 풀린 자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이 밀려들었고 그 자책은 이내 애꿎은 말숙을 향한 원망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그런데 말숙아, 니는 그동안 와 한 번도 안 찾아왔노. 30년이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단 말이가. 영신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함께 눈물을 흘리던 것이 무색하게 오래 눌러왔던 서운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말숙은 그런 영신의 반응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영신아, 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몇 번이나 이 가게 앞까지 왔었다. 근데 그때마다 네 얼굴 볼 용기가 안 났다. 네가 그렇게 매몰차게 돌아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째 쉽게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었겠노. 용기가 없었다는 그 말, 인자 와서 핑계로밖에 안 들린다. 도연 씨는 벌써 15년 전에 세상을 떴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진실을 알았으면 우리 부부 사이도 우리 셋의 우정도 이래 되지는 않았을 기다. 영신의 말에 말숙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영신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다. 화를 낼 대상이 필요했지만 정작 그 화의 근원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눈앞에 말숙에게 쏟아내는 원망 역시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가게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낡은 선풍기 소리와 창밖의 소음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말숙은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떠나기 전 말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영신을 돌아보았다. 영신아, 나는 오늘 네 얼굴 본 것만으로도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다. 네가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강요하지 않을게. 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마. 그 말을 남기고 말숙은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영신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 그리고 뒤늦은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지만 말숙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하다, 영신아. 오늘은 이만 가볼게. 네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지. 네를 더 힘들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기다릴게. 말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나섰다. 문에 달린 종이 다시 한번 딸랑 소리를 냈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영신은 홀로 남은 가게 안에서 텅 빈 의자와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밤이 깊도록 영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이불 속에 몸을 뉘었지만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이불을 뒤척이던 영신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았다. 겨울도 아닌데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3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서랍이 한꺼번에 열리며 온갖 감정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밤이었다. 도연의 편지, 말숙의 눈물,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임정자라는 여자에 대한 원망까지.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문득 영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가게로 향했다. 맨발로 딛는 마룻바닥이 서늘했다. 어둠 속에서도 손에 익은 길이라 헤매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가게 안불건들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셔터를 내린 가게 안은 캄캄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불을 켜지 않은 채 벽시계 앞으로 다가갔다. 여전히 10시 20분에 멈춰있는 시계 바늘을 어둠 속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도연 씨, 당신은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와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줬는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어쩌면 도연 역시 아내가 받을 상처와 자신이 겪을 곤란함 사이에서 오랜 세월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세월과 우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다. 영신은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젊은 시절 도연과 말숙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앨범 겉장은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탓에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그 냄새마저도 지나간 세월을 떠올리게 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 이런 오해와 이별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그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진을 넘기던 영신의 손끝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추었다. 빛바랜 사진 속 세 사람의 옷차림에서 그 시절에 가난했지만 정겨웠던 생활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도연은 낡은 셔츠 차림이었고 영신과 말숙은 나란히 같은 무늬의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함께 시장에서 맞춰 산 옷이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라 영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시계방을 개업하던 날, 세 사람이 저 벽시계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도연은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양옆으로 젊은 시절의 영신과 말숙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하는
채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영신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의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젊은 날의 우정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영신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앉은 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의 시계방으로 돌아가 있었다. 각개업한 가게 안에는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벽시계는 힘차게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영신아, 시계는 말이다. 멈췄다고 해서 고장난 게 아니다. 그저 누군가 다시 태엽을 감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다. 꿈속의 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시계 쪽으로 이끌었다. 영신이 손을 뻗어 태엽을 감으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이미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영신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꿈속에서 들은 도연의 말을 곱씹었다. 시계는 고장난 게 아니라 누군가 다시 태엽을 감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사무쳤다. 어쩌면 저 벽시계가 멈춘 것도, 그리고 말숙이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것도, 이제는 영신 스스로가 용기를 내어 다시 태엽을 감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영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오랜만에 정성 들여 머리를 빗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사소한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싶은 마음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눈가에는 지난밤의 눈물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젯밤과는 다르게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영신은 가게 문을 열기 전 낡은 수첩을 펼쳐 오래전 적어두었던 말숙의 자수 공방 주소를 찾아냈다. 세월이 흘러 그 공방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오늘만큼은 먼저 그 문을 두드려 보기로 마음먹었다. 30년 동안 미뤄왔던 화해의 발걸음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영신은 가게 문에 잠시 외출 중이라는 낡은 팻말을 걸어두고 오랜만에 큰 길로 나섰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손에는 어젯밤 꺼내 보았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수첩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걸음을 옮긴 끝에 영신은 마을 어귀에 자리한 작은 공방을 찾아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유리창 너머로 색색의 실타래와 완성된 자수 작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간판에는 말숙 공방이라는 소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영신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제는 말숙이 먼저 자신의 가게 문턱을 넘어왔지만 오늘은 반대로 자신이 그 문턱을 넘어야 할 차례였다. 문 앞에 서서 영신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30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등을 돌렸던 그 자리에 서서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벅찼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딸랑이는 종소리와 함께 익숙한 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공방 안쪽 작업대에 앉아있던 말숙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작업대 위에는 완성을 앞둔 자수 작품 몇 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말숙은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을 황급히 내려놓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잠시간의 정적 후 말숙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신아, 네가 여기까지 어째 왔노?
네가 어제 우리 가게까지 왔는데 나라고 못 올 이유가 뭐 있겠노. 영신의 대답에 말숙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작업대 위의 실타래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낡은 의자를 내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공방 안에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없었다. 오직 벽식의 초침 소리를 대신하듯 창밖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공방 안에는 완성되지 않은 자수 작품 하나가 액자 틀에 걸려 있었다. 액자는 오래되어 나무 틀 귀퉁이가 살짝 벗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놓인 하얀 천만큼은 세월의 때가 앉지 않아 여전히 정갈했다. 마치 시간이 그 액자 안에서만은 멈춰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오래된 문양이었다. 두 마리의 새가 나란히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영신은 그 자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저거는 언제부터 작업하고 있는 기고? 말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거 사실 30년 전에 시작한 기다. 그때 네 결혼 선물로 주려고 만들다가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는 완성을 못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치워버릴까 몇 번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못 버리겠더라. 영신은 그 말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했다. 가슴 한켠이 뻐근하게 저려왔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완성되지 못한 채 걸려있던 저 자수 작품처럼 자신의 삶에도 고스란히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말수가 어제는 내가 네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다. 미안하다. 영신의 사과의 말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이다. 아이다. 네가 그래 화낼 만도 했다. 나였어도 그랬을 기다. 30년을 오해 속에 살아온 세월인데 하루아침에 다 풀릴 리가 있겠나. 근데 어제 집에 가서 밤새 생각해봤다. 니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남는 기 있더라. 그게 뭔지 아나. 말숙이 고개를 갸웃하자 영신은 손에 쥐고 있던 빛바랜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시계방 개업식 날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움이더라. 네가 보고 싶었던 마음, 30년 동안 애써 눌러왔던 그 마음이 어제 네 얼굴을 보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라. 말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을 어루만졌다. 나도 그랬다. 하루도 네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명절 때마다 이 가게 앞을 일부러 돌아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이 안부가 궁금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원망과 그리움, 후회와 애틋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그들 사이를 오갔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미완성의 자수 작품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말숙은 공방 한쪽에 놓인 낡은 주전자를 가져다 차를 끓였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걷어내는 듯했다. 영신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공방 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벽 한쪽에는 손님들이 맡긴 자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손질된 실타래들이 색깔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네 여기서 혼자 이 큰 일을 다 해왔단 말이가. 처음에는 힘들었지. 근데 하다 보니 손에 익고 또 이 일이 내한테는 큰 위안이 되더라. 실을 놓고 있으면 잡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영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에게 시계방이 그러했듯 말숙에게는 이 자수 공방이 홀로 견뎌온 세월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것이었다. 말수가 네 남편은 언제 먼저 갔노? 벌써 20년도 더 됐다. 사고로 갑자기 그리 됐다. 그때 네 생각도 참 많이 났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니한테 달려가서 울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더 힘들더라. 영신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을 친구가 정작 자신 때문에 홀로 그 슬픔을 견뎌야 했다는 사실이 못내 미안했다. 미안하다, 말수가. 네가 그래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이다. 지난 일이다. 인자는 다시 일에 만났으니 됐다. 말숙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찬장을 열었다. 그 안에서는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이거 봐라. 네 시집 가기 전에 우리 둘이 냇가에서 놀던 사진이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18, 19의 앳된 두 소녀가 치마를 걷어 올린 채 냇물에 발을 담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신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유년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맞다. 그때 네가 물에 미끄러져서 옷이 다 젖었었다 아이가. 집에 가는 길 내내 네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발을 동동 굴렀지. 그때 네가 네 옷 벗어줘서 내는 네 저고리 입고 집에 갔었다. 네는 속옷 바람으로 덜덜 떨면서 왔고 두 사람은 그 기억에 오랜만에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끝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이제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웠던 시절에 대한 애틋한 눈물이었다. 영신아, 나는 그때가 참 그립다.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서로가 좋아서 붙어 다니던 그 시절이. 나도 그렇다. 어른이 되고 시집 가고 애 낳고 살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다. 소문 하나에 그래 쉽게 흔들릴 만큼 영신은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었다. 말수가 나는 인자 도연 씨도 없고 자식들도 다 지 살기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 이 나이 되고 보니 진짜로 남는 기 뭔가 싶더라. 그런데 어제 오늘 니를 다시 만나면서 알았다. 결국 남는 거는 사람이더라. 오래 알고 지낸 진짜 마음을 나눈 사람. 말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신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주름진 두 손이 맞잡히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마치 한순간의 오해였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영신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제. 우리 남은 세월이라도 다시 이래 지내보자. 영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에 드리워졌다. 그 모습은 마치 30년 전 시계방을 함께 열던 그날의 풍경과도 닮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 영신은 말숙에게 함께 시계방으로 가자고 청했다. 말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30년 만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저녁 길이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낡은 나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도 간판 글씨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색이 바랬지만 도연이 정성 들여 새긴 글씨체는 여전히 힘있고 단정했다. 말숙은 그 간판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정원시계방. 말숙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이 간판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다. 도연 씨가 만든 기라서 낡아도 못 바꾸겠더라. 두 사람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가게 안공기는 낮보다 한결 서늘했다. 영신은 익숙한 손길로 작은 전등을 하나씩 켜기 시작했다. 노란 불빛이 가게 안을 은은하게 채우며 벽에 걸린 시계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진열장 유리에 반사된 불빛이 마치 오래된 축제의 등불처럼 아늑하게 일렁였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벽시계는 여전히 10시 20분에 멈춘 채 두 사람을 맞이했다. 영신은 불을 켜고
오래된 의자 2개를 벽시계 아래로 나란히 가져다 놓았다. 의자는 낡았지만 튼튼했다. 도연이 손수자서 만든 의자였다. 다리 하나가 살짝 흔들렸지만 영신은 굳이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왔다. 흔들리는 그 감각마저도 그녀에게는 도연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흔적이었다. 말수가, 네 기억나나? 우리 셋이 여기서 처음 이 시계를 걸던 날. 말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기억나지? 도연 씨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저 시계를 거는데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칠 뻔했다 아이가. 니는 밑에서 조마조마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결국 제대로 걸어놓고는 셋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 우리 아까 봤던 그 사진. 2사람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영신은 의자에 앉아 벽시계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어제부터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말수가, 나는 그동안 이 시계가 멈춘 이유를 고장이라고만 생각했다. 근데 어젯밤 꿈에 도연 씨가 나왔는데 그이가 그러더라. 시계는 고장난 게 아니라 누가 다시 태엽을 감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숙의 눈이 살짝 커졌다. 영신은 말을 이었다. 오늘 하루 니를 만나고 생각해보니 이 시계가 멈춘 것도 네가 그 편지를 찾은 것도 다 우연이 아닌 것 같다. 30년 동안 묶여있던 우리 마음의 태엽을 이제는 다시 감아야 할 때가 온 거 아니겠나. 영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의자를 시계 밑으로 끌어다 놓고 조심스럽게 그 위로 올라섰다. 말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축했다. 영신아, 조심해라. 이 나이에 그러다 다치면 웃잘났고. 괜찮다. 손만 좀 잡아도. 영신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의 태엽을 천천히 감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이미 감아보았던 태엽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다른 마음으로 그 태엽을 돌렸다. 원망과 오해를 걷어내고 진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였다. 태엽을 다 감은 순간 2사람은 숨죽인 채 시계 바늘을 바라보았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영신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도연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 나 인자 말숙이랑 화해했어 해. 당신도 이제 편히 눈 감으이소. 그런 다짐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세한 떨림과 함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째깍, 째깍.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그 소리가 짧은 침묵 끝에 다시 가게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말숙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얼굴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신아, 다시 움직인다. 영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오해와 침묵 끝에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간과 관계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말숙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말숙아. 네가 다시 이 가게 문을 두드려줘서.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 오해 속에서 도연 씨와 네를 원망하며 살았을 기다. 아이다. 내가 더 고맙다. 네가 나를 다시 받아줘서. 이제야 30년 묵은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다. 2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오래도록 손을 놓지 않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가게 안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멈춰있던 2사람의 시간이 이제 다시 나란히 함께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가게 안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지만 2사람은 불을 켜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 골목으로는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의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그 평범한 소음마저도 오늘만큼은 유난히 정겹게 느껴졌다. 말숙이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영신아,
그란데 이 시계 도연 씨 스승님이 만드셨다 캤제. 그분은 지금 어찌 지내시노? 그 어른은 벌써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이 가게에 오셨는데 이 시계를 보시면서 그러시더라. 이 시계가 멈추는 날이 오면 그건 안 좋은 징조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거라고. 영씨는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새삼 놀랐다. 그때는 그저 노인의 인사치레로 여기고 흘려들었던 말이었는데 오늘 이 순간 돌이켜보니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어른 말씀이 맞았던 갑다. 시계가 멈춘 게 결국 우리 둘을 다시 만나게 해준 신호였던 기라. 말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시선이 벽 한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으로 향했다. 스승과 도연이 나란히 서서 저 벽시계를 조립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저 사진 참 오랜만에 본다. 도연 씨가 저 어른한테 배우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니도 잘 알제. 그럼 알다마다 하루 종일 저 톱니바퀴 하나 붙잡고 씨름하다가 밤늦게 들어와서는 손끝이 다 부르터 있던 사람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도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다. 원망도, 그리움도, 미안함도, 이제는 감출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는 그 대화의 배경음처럼 잔잔하게 이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말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영신아,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 내일 또 올게. 그래도 되제? 그래, 내일 꼭 와라. 이번에는 내가 저녁밥이라도 지어놓을 테니까. 말숙은 환하게 웃으며 가게 문을 나섰다. 영신은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규칙적으로 째까기는 벽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혼자 남은 가게 안에서 영신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도연이 생전에 쓰던 공구함을 꺼내 보았다. 손때 묻은 드라이버와 작은 렌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벽시계의 뒷면을 열어보았다. 톱니바퀴들이 규칙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도연 씨, 당신이 만든 이 시계가 오늘 일에 큰일을 했다. 30년 묵은 오해를 풀어주고 나한테 다시 살아갈 힘을 줬다.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영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시계의 뒷면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카운터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아침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루였다. 멈춰버린 시계 하나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달빛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영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잠그며 벽시계를 향해 마지막으로 눈인사를 건넸다. 내일 또 보자. 이제부터는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가게를 나섰다. 30년 만에 되찾은 우정과 함께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채워나가야겠다는 다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저녁, 말숙은 약속대로 정원 씨의 방을 다시 찾아왔다. 저녁 바람이 제법 선선했다. 말숙은 어제와는 다르게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어왔다. 손에 들린 낡은 자수틀이 오늘 그녀가 품고 온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이번에는 손에 낡은 자수틀을 하나 들고 있었다. 어제 공방에서 보았던 30년 동안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바로 그 작품이었다. 영신아, 나 이거 오늘 마저 끝내고 싶어서 가져왔다. 네가 옆에 있어주면 이제는 끝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신은 반가운 얼굴로 말숙을 맞이하며 미리 준비해둔 저녁상을 내왔다.
상 위에는 정성스레 무친 나물 몇 가지와 갓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부친 전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아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였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겸상을 하고 마주 앉았다.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오랫동안 혼자 먹던 밥상에 다른 사람의 온기가 더해지자 영신은 새삼 이 소박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이래 니랑 겸상하는 기 30년 만이제. 그러게 말이다. 이 나물 무침, 네 손맛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누었다. 말숙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공방을 운영해온 세월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영신 역시 도연을 떠나보내고 홀로 가게를 지켜온 15년의 시간을 이야기했다. 서로가 겪어온 고단한 세월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원망보다는 서로에 대한 안쓰러움과 애틋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숙은 자수틀을 꺼내어 등불 아래 자리를 잡았다. 두 마리 새가 나란히 나뭇가지에 앉은 미완성의 문양이었다. 등불 심지가 낮게 타오르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영신은 등불 아래 앉은 말숙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다정함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느꼈다. 오랜 세월 손대지 않았던 자수임에도 말숙의 손끝은 여전히 능숙하게 바늘을 놀렸다. 이 문양, 원래 무슨 뜻이었노? 영신의 물음에 말숙은 바늘을 놀리며 대답했다. 금슬 좋은 부부, 그리고 오래가는 우정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네 결혼 선물로 니랑 도연씨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랐고 시작했던 기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 자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손을 못 댔다. 영신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려 시작했던 정성이 자신의 오해로 인해 30년이나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미안하고도 고마웠다. 내가 옆에서 실이라도 골라줄까? 그래주면 좋지. 영신은 색색의 실타래 중에서 말숙이 가리키는 색을 하나씩 건네주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하나는 바늘을 놀리고 하나는 실을 골라주며 시간을 보냈다. 말숙의 바늘이 천 위를 오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낮게 울렸다. 영신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에 몸을 맡겼다. 실타래를 고르는 손끝에도 자연스레 정성이 담겼다. 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에 드리워졌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마지막 한 땀이 놓였다. 30년 만에 완성된 자수였다. 두 마리 새는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나뭇가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숙은 완성된 작품을 액자에 넣어 영신에게 건넸다. 영신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받아줘라. 니랑 도연씨 오래오래 행복하라고 시작한 선물인데 이제는 니랑 나, 우리 둘의 우정을 위한 선물로 받아주면 좋겠다. 영신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아들었다. 완성된 자수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 말숙아. 이거는 평생 우리 가게 벽에 걸어둘게. 저 시계 옆에다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자정을 알리는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누군가 들어섰다. 영신의 막내딸 정미였다. 도시에서 일하며 좀처럼 얼굴 보기 힘들던 딸이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며 불쑥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이분은 누구세요? 정미는 낯선 손님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영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딸에게 소개했다. 정미야, 인사해라. 엄마 어릴 적 제일 친한 친구다. 말숙이 이모랍고 니도 아기 때 몇 번 본 적 있을 기다. 정미의 눈이 더욱 커졌다. 어릴 적 어렴풋이 들었던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이름조차 꺼내지 않게 된 그 이름이었다. 말숙이 이모요? 엄마가 그 얘기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두 분이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래, 3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야 다 풀었다. 정민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어릴 적 어머니가 종종 시계방 벽시계를 바라보며 쓸쓸한 표정을 짓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그 쓸쓸함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했다. 엄마, 잘 됐어요. 진짜 잘 됐어요. 이모, 앞으로 저희 엄마랑 자주 만나주세요. 엄마가 여기서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몰라요. 말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더 자주 올게. 정미야, 네 엄마 잘 부탁한다. 나도 이제부터는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정미는 완성된 자수 액자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물었다. 이건 뭐예요? 새 자수네요. 예쁘다. 이거는 말숙이 이모가 30년 전부터 만들던 건데 오늘 드디어 완성했다. 이제 저 벽시계 옆에다 걸어둘 기다. 정미는 액자와 벽시계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저 시계도 다시 움직이네요. 언제부터예요? 어제부터다. 참 신기하제. 땅니 이모 다시 만난 그날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늦은 밤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랫동안 적막했던 시계방 안이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정미가 돌아간 뒤 말숙은 조심스럽게 영신에게 물었다. 영신아, 정미 저래 밝은 아이였나? 어릴 때는 낯을 많이 가려서 나한테도 잘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네 얼굴도 자주 못 봤을 때 아이가 네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시절엔 정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지. 정미는 네 얼굴 잘 기억도 못할 기다. 그런데도 오늘 저래 반가워하는 거 보니 핏줄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말숙은 미소를 지으며 완성된 자수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영신아, 나는 오늘 이 자수를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 30에 가까이 미완성으로 남겨뒀던 이 문양처럼 우리 우정도 그동안 미완성인 채로 멈춰 있었던 거 아니겠나. 근데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 앞으로 남은 세월은 이 완성된 그림처럼 온전하게 채워나가고 싶다. 영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액자 속 2마리 새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뭇가지 위에 나란히 앉은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이 순간의 자신들과 꼭 닮아 보였다. 그래, 말수가. 우리 이제 남은 세월은 저 새들처럼 나란히 함께 가자. 두 사람은 그렇게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 날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가게 문을 나서는 말숙의 발걸음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평온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영신은 말숙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했다. 며칠간 영신은 도연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낡은 공구함과 손때 묻은 수첩들을 하나하나 손질하며 이제는 그를 온전히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수가, 나랑 같이 도연 씨한테 가지 않을래. 이제는 니도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 말숙은 잠시 놀란 얼굴을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바람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도연에게 직접 감사와 사과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 국화 한 다발을 사들고
도연이 잠들어 있는 야트막한 산기슭의 묘소로 향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산길은 다소 미끄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팔짱을 꼭 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마저 편안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오르는 산길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팔을 의지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묘소에 다다르자 영신은 익숙한 손길로 잡초를 정리하고 국화꽃을 올려놓았다. 무덤가에는 작은 들꽃들이 소박하게 피어 있었다. 영신은 그 꽃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15년 전 처음 이곳에 도연을 묻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슬픔에 겨워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오늘은 그 슬픔 위에 조금씩 평온이 내려앉아 있음을 느꼈다. 말숙은 그 곁에서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참아왔던 말을 나지막이 꺼내놓았다. 도연 씨, 저 말숙입니다. 그때 그 돈 정말 고마웠다고 그래 편지 써주셨더라고요. 그 편지 30년 만에야 찾았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영신이랑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말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영신은 그 곁에서 말없이 무덤 위 잔디를 어루만졌다. 도연 씨, 당신이 그때 나한테 다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인자 와서 생각해보니 당신도 참 힘들었겠다 싶다. 나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졌으니 말이다. 영신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홀가분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당신 덕분에, 아니, 당신이 남겨준 그 편지 덕분에 나는 이제 말숙이를 다시 찾았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저 벽시계도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 시계는 고장난 게 아니었던 거다. 그저 우리가 다시 마음을 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말숙도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도연 씨, 편히 쉬이소. 이제 영신이 곁에는 제가 있을게. 다시는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산바람에 실려 조금씩 흩어져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산기슭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산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침 햇살이 무덤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내려오는 길, 말숙이 문득 입을 열었다. 영신아, 나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30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큰 돌덩이 하나를 오늘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다. 나도 그렇다. 도연 씨한테도, 얘한테도,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이제야 떳떳해진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좀 더 일찍 니를 믿어주지 못한 거, 좀 더 일찍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은 거. 아이다, 영신아. 다 지난 일이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 아이겠나. 산길을 내려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정원시계 방으로 향했다. 벽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째깍이며 두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셨다. 찻잔 속 김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돌았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들고 있었다. 말숙은 문득 벽에 걸린 완성된 자수 액자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영신아, 나는 요즘 들어서야 알겠더라.
사람 사이의 오해라는 게 참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그냥 두면 평생의 한이 되어버린다는 거를. 맞다. 나도 그때 조금만 더 참고 니한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오해하게 되는 기라. 도연 씨도 나도 니도 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인데 결국 그 마음이 오해로 변해버렸으니 말이다. 영신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우리 이제 남은 세월은 그러지 말자.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더 이상 30년씩 묵혀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그래, 그러자.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한테 먼저 물어보기로 약속하자.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며 어린아이처럼 약속을 나누었다. 그 모습에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말숙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문득 걸음을 멈추고 영신을 돌아보았다. 영신아, 나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다 이야기했다. 네 얘기, 도연 씨 얘기, 그 오해로 30년을 떨어져 지낸 얘기까지 전부 다. 그래서 아들이 뭐라 카더노.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더라. 엄마, 진작 그 이야기를 해주지 그랬냐고. 그동안 엄마가 왜 그렇게 가끔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이다. 영신은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자식들에게조차 오랜 세월 숨겨왔던 아픔이 이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이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다. 우리 아들이 극하더라. 두 분이 다시 만나신 거 보면서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 건지 새삼 느꼈다고. 그러고 나중에 자기도 누구랑 오해가 생기면 오래 묵히지 말고 빨리 풀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카더라. 그게 참 다행이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그런 교훈이라도 남긴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며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말숙이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영신은 가게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어느새 초저녁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영신은 문득 낡은 전화기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몇몇 옛 이웃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았다. 대부분 놀란 목소리로 반가워하며 언제 한번 놀러오라는 인사를 건넸다. 영신은 전화를 끊을 때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인연들을 스스로 밀어내며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말숙과의 오해가 풀리며 마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여러분들이 함께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벽시계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연 씨,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야 사람 사는 재미를 다시 알아가는 것 같다. 고맙다. 진심으로.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정원식의 방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였지만 그 안을 채우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이웃들도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영신의 얼굴을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얼굴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벽시계 옆에는 두 마리 새가 나란히 앉은 자수 액자가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가게 한쪽에는 말숙이 가져다 놓은 작은 자수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말숙은 이제 거의 매일같이 시계방에 들러 영신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오전에는 각자의 가게 일을 돌보다가도 오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원 시계방에 모여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말숙이 자수를 놓고 때로는 영신이 낡은 시계를 손보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오해를 풀고 다시 우정을 되찾은 두 노인의 사연은 젊은 시절의 성급함과 오해가 얼마나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용기 한 걸음이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따뜻하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영신의 딸 정미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시계방에 들러 어머니와 말숙 이모의 안부를 살폈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으로 찾아오던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미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이모랑 같이 계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곁에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더라.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초침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대화 사이사이를 다정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말숙이 문득 물었다. 영신아, 니는 그때 이 시계가 왜 하필 그날 멈췄다고 생각하노? 영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래 생각한다. 도연 씨가 하늘에서 우리 둘이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는 걸 더 이상 못 보겠어서 저 시계를 잠시 멈춰 세운 게 아닐까 싶다. 우리한테 이제는 멈춰서 뒤를 돌아볼 때가 됐다고. 그래 말해주려고 말이다. 말숙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갑다. 그러고 보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다 뜻이 있는 기라. 우리 관계도 그랬고 이 시계도 그랬고 두 사람은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나란히 앉게 된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그러나 때로는 그 흐름이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을 돌아볼 기회를 주기도 한다. 정원 시계방의 벽시계가 멈추었던 그 하루는 두 사람에게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주는 귀한 선물이 되었다. 오늘도 정원 시계방의 벽시계는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30년의 오해를 딛고 다시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우정이 세월이 흘러도 결코 멈추지 않을 온기로 가만히 자리하고 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젊은 시절 자주 걷던 냇가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떠나기 전 정미가 두 사람에게 따뜻한 목도리를 하나씩 선물했다. 두 분 오래오래 이렇게 함께 다니시라고요. 하는 정미의 말에 영신과 말숙은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이제는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아 천천히 서로의 손을 붙잡고 걸어야 했지만 그 발걸음 속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냇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았다. 물살은 예전보다 잔잔했다. 어릴 적에는 제법 깊고 세차게 흐르던 냇물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물길도 변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물소리만은 예전 그대로 정겹고 청량하게 귓가를 울렸다. 영신아, 우리 여기서 발 담그고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래 늙어버렸네. 그러게 말이다. 근데 이상하게 몸은 늙었어도 니랑 있으면 마음은 그때 그 시절 같다. 말숙은 웃으며
영신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다. 가을 바람이 두 사람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흩날렸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냇가 주변 갈대숲이 바람에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물 위에 나란히 비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미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훗날 두 어머니가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시계방으로 돌아온 저녁, 영신은 낡은 수첩을 꺼내어 오래도록 쓰지 않았던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벽시계는 잘 움직인다. 그리고 내 곁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친구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큰 재산은 결국 돈도 명예도 아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금 깨닫는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빛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벽시계와 자수 액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은 그 빛은 마치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주는 듯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여전히 규칙적으로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제 외로움의 소리가 아니라 함께 나눌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약속처럼 들려왔다. 멈췄던 시간도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작은 시계방은 오늘도 조용히 째깍이며 말해주고 있었다. 이듬해 봄, 정원 시계방 앞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더 걸렸다. 말숙 공방 분점.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자수를 가르칩니다. 말숙은 일주일에 한 번 마을에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모아 자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영신도 그 곁에서 낡은 시계를 손보며 함께 자리를 지켰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계방은 어느새 마을 노인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어갔다. 찾아오는 이웃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다. 자식들과 오래 소원해진 사람, 오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등을 돌린 사람, 세월 속에 묻어둔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영신과 말숙은 그들에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줄 뿐이었다. 30년의 오해와 그 오해를 풀어낸 작은 용기의 이야기를 말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몇몇 이웃들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전화를 걸거나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 정원 시계방의 벽시계는 그렇게 한 사람의 멈춘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마을 전체에 잔잔한 화해의 온기를 퍼뜨리는 작은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저 벽시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째깍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던 두 사람의 우정이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하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시계방 벽시계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30년 전 헤어진 옛 친구가 시계방 문을 두드립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던 필연이었을까요? 낡은 나무 간판이 걸린 작은 시계방, 정원 시계방을 30년째 홀로 지켜온 강영신. 그녀에게 저 벽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이자 그와 함께한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한결같던 시계가 멈춘 바로 그날, 30년 전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던 친구 윤말숙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하나로 시작된 균열은 결국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우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말숙의 손에 들린 낡은 편지 한 통. 그 안에는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오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잃어버린 그 세월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계방을 지켜온 한 여인과 그녀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친구의 재회, 그리고 오해에서 이해로, 원망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그립니다.